당신이 지금 듣는 이 이야기는 북한 보위부가 4년간 추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새벽 3시 47분 평양 모란봉구역 고급 주택가. 한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장군집 금고 열쇠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금고 안에는 미화 38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진짜 하는 거야? 민석, 오빠. 안 하면 나 일주일 뒤에 죽어요.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도망치길 기다리고 있었죠. 왜? 한 명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00명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금고가 열렸다는 보고는 5분 만에 평양 보위사령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즉각 체포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지시가 떨어졌죠. 따라가라. 최대한 멀리 보내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자를 색출하라. 이것이 보위부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도둑 2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포를 심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 추적과 도주, 그리고 생존을 건 6,000km 대장정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랑 때문에 살아남은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북한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석이 처음 그 집에 배치된 것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28살, 조선인민군 호위사령부 소속 운전병. 8년간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평양 시민권과 함께 괜찮은 직장을 보장받는 길.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리철수 장군의 전용 차량을 운전하고 집안 경비를 보조하는 것. 리철수 장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중 측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호화 저택이었죠. 3층 양옥의 정원까지 갖춘 그곳은 민석이 태어나 자란 함경북도 온성의 단칸방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군인 동무. 이름이 뭐요? 첫날 민석이 차고에서 벤츠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갸름한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민석입니다. 나는 윤서연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가정부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석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서연은 평양시 선교구역 육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자랐죠. 18살이 되자 육아원에서 쫓겨났고 당에서 배치해준 곳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7년째 리 장군 집에서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민석은 주로 밖에서 장군을 모셨고 서연은 집안일로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12월 평양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차고에서 엔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옥수수 음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커피 대신 마시는 볶은 옥수수로 만든 음료였죠. 고맙습니다. 민석이 받아 마시자 서연이 차고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네. 나는 말이에요. 가끔 이 집이 감옥 같아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 뭔가 슬픈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고향 생각나면 힘들어요. 오빠, 고향이 어디예요? 온성이요. 두만강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중국이 보여요? 네. 날 좋은 날은 강 건너 중국 마을까지 보여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중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탈북을 연상시키는 모든 단어가 위험했습니다. 조심해요. 그런 말. 알아요. 그냥 오빠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차고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육아원에서의 이야기를, 민석은 고향에서의 추억을 들려줬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장군의 부인, 정명이는 43살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나이와 권력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진 여자였죠.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고 건강한 군인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죠.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 오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명이는 외로웠고 그 외로움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군인 동무. 어느 날 저녁, 정명이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장군은 회의로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내 방에 히터가 고장났어요. 좀 봐주겠어요? 네, 부인 동지. 민석이 정명이의 방에 들어가 히터를 점검했습니다. 사실 히터는 멀쩡했습니다. 정명이는 그저 민석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정명이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동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서연과 민석의 사랑이 깊어지고. 기다려요. 정명이의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고에서 서연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부인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터만 봤어요. 오빠, 조심해요.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오빠 좋아해요. 나는 알아요.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명이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연아. 네. 당신이 걱정돼요.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가. 나를. 네. 이 집에서 당신이 제일 힘들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에 살면서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준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가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봄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차고가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북한에서 계급을 넘어선 사랑은 죄였습니다. 더구나 고위 간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들키는 순간 민석은 정치범 수용소로, 서연은 지방으로 추방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우리가 만약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오빠,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서연이 민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6월 정명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서연과 민석이 자주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어느 날 새벽 정명희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죠. 차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민석과 서연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정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핏빛으로 변했죠. 질투와 분노, 배신감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쾅! 정명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부인 동지, 저희가. 닥쳐. 군인 주제에 감히 이 집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해. 그것도 천한 가정부년과. 정명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다행히 장군은 출장 중이었고 다른 경비병들은 바깥 초소에 있었습니다. 부인 동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너희가 뭘 했는지 알아? 정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두 사람을 내려다봤죠. 보위부에 신고하면 너희 둘 다 끝이야. 알지? 부인 동지, 제발. 너. 정명희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짐 싸. 부인 동지. 그리고 너. 이번엔 민석을 향했습니다. 너는 호위사령부에 재배치 요청하겠어. 하지만 그 전에 정명희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너 살려줄 수도 있어.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명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을 사랑합니다. 부인 동지의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명희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둘 다 죽어. 내일 당장 보위부에 신고하겠어. 기다려 주십시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제발요. 정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일주일. 그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보위부행이야. 알았어? 네. 부인 동지. 정명희가 차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석과 서연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서연은 차고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도망가야 해요. 어디로요? 평양에서 나가면 바로 잡혀요. 중국으로 가요. 네. 민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 고향이 온성이잖아요. 거기 두만강 있어요.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하지만 오빠, 돈이 없잖아요. 브로커한테 줄 돈도 중국에서 살 돈도 없어요.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금고에 돈이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미쳤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일주일 뒤면 당신은 쫓겨나고 나는 보위부에 끌려가요. 그럼 우리 평생 못 만나요. 아니, 우리 중 하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 장군의 금고는 3층 서재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벽장고였죠. 민석은 한 번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검은색 벨벳 주머니 안. 오빠, 진짜 할 거예요? 해야 해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장군은 거의 매일 밤 집에 있었고 경비병들이 24시간 교대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명이도 집을 거의 비우지 않았죠.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장군이 원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갔고 정명이는 친정어머니 병문안으로 신의주에 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바깥 초소에 있었고 집 안에는 민석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오늘이에요, 서연아. 오빠, 정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밤 3시에 하겠어요. 그날은 영원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차를 닦는 척하면서 계속 시계를 봤고 서연은 부엌일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밤 10시, 경비병들이 교대했습니다. 밤 12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2시, 민석이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빠. 두 사람은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죠. 맨 아래 칸, 검은색 벨벳 주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열자 황금빛 열쇠가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민석이 책장으로 갔습니다. 책장을 옆으로 밀자 벽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크고 검은 쇠금고였죠. 열쇠를 넣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진짜 하는 거야? 민석, 오빠. 안 하면 나 일주일 뒤에 죽어요.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미와 달러, 유로, 그리고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까지. 이게 다 돈이에요?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미화 38만 달러, 유로 2만 유로, 중국 돈 10만 위안. 오빠, 이거 다 가져가요? 아니요. 절반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더 위험해요. 민석은 미화 20만 달러와 중국 돈 전부를 배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다시 닫았죠. 가요. 두 사람이 서재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촛불을 급히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병이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뭐야? 경비병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민석과 서연은 재빨리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가 1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죠.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이 미리 준비해둔 배낭 2개를 챙겼습니다. 돈이 든 배낭과 옷가지가 든 배낭이었습니다. 서연아, 가요. 오빠,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새벽 3시 52분. 두 사람은 담을 넘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집 밖 초소의 감시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찍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이 5분 뒤
보위부에 전송되었다는 것을. 평양에서 온성까지는 약 550km. 기차로 가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서연은 기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야 했고 검문이 있었으니까요. 오빠, 우리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차를 얻어 타야 해요. 새벽 4시. 두 사람은 평양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저기 트럭이 있어요. 도로 옆 주차장에 화물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었죠. 서연아, 저 트럭 짐칸에 숨어요. 하지만 오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자 자루 사이에 몸을 숨겼죠. 1시간 뒤 트럭 운전사가 나타났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짐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트럭이었죠. 12시간. 민석과 서연은 감자 자루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견뎠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7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함흥인 것 같아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트럭은 함흥시 외곽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요. 두 사람은 재빨리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온성까지는 아직 300km 남았어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차를 얻어 타요. 함흥 외곽 산속. 두 사람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춥고 어두웠지만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잖아요. 민석이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마을로 내려가 빵을 샀습니다. 중국 돈을 북한 돈으로 바꿔서 샀죠.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조심해요. 곧 올게요. 민석이 돌아오는 길에 마을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긴급 수배.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절도 용의자 도주. 이민석 28세, 윤서연 25세. 목격, 시 즉시 보위부에 신고 바람.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과 서연의 신분증 사진이었죠. 민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급히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아, 큰일이에요. 우리 수배됐어요. 네. 전단지에 우리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우리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안 잡혀요. 온성까지만 가면 돼요. 3일 후, 민석과 서연은 온성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이미 그곳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오빠, 여기가 고향이에요? 네. 저기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북한과 중국의 경계였습니다. 강폭은 약 100m.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거리였죠. 오빠, 저 강을 건너요? 네. 저기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문제는 강변 경비였습니다. 북한 국경수비대가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뢰밭도 있었죠. 브로커를 찾아야 해요. 브로커요? 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해줘요. 민석은 고향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틀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50대 남자였습니다. 둘이서 건너는 거요? 네. 미화 $5,000요.
너무 비싸요. 싫으면 혼자 건너보시오. 지뢰 밟을지도 모르지만.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 11시. 여기서 만나시오. 다음 날 밤, 민석과 서연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 마을이오.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수비대는요? 내가 신호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수비대 순찰 시간 틈이 있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30분이었습니다. 지금이요. 브로커의 신호에 민석과 서연은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9월이었지만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50m, 70m, 90m.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빨리.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계속 헤엄쳐.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닿았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네. 우리 해냈어요.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민석과 서연은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시켰죠.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연길로 가요. 거기 조선족 많아요. 숨기 좋아요. 연길. 중국 길림성의 도시로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버스를 타고 연길로 갔습니다. 연길에 도착하자 민석은 조선족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돌아. 한 달 뒤면 떠나야 해. 알겠습니다. 연길에서 한 달. 민석과 서연은 밖에 나가지 않고 민박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아, 우리 라오스로 가요. 라오스요? 네. 라오스 가면 한국 대사관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라오스까지 어떻게 가요? 브로커 통해서 가요. 돈은 있으니까. 민석은 중국 내 탈북자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브로커는 한 명당 미화 5,000달러를 받고 라오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2명이면 1만 달러요. 알겠습니다. 2009년 11월. 민석과 서연은 브로커와 함께 중국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기차, 버스, 트럭을 번갈아 타면서 이동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숨어야 했고 밤에만 이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브로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위험해요. 국경 넘을 때 걸리면 끝이에요. 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 12월 말. 민석과 서연은 드디어 중국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라오스요. 산길이었습니다. 밀림이 우거진 험한 산길이었죠. 브로커가 앞장서고 민석과 서연이 뒤따랐습니다. 6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 표지판을 넘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민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첫날, 민석과 서연은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라오스 경찰이 순찰 돌아요. 잡히면 추방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비엔티안으로 가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안전할 때 대사관 가요. 비엔티안. 라오스의 수도였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비엔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빠, 브로커가 안 와요. 이상하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민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돈이 없어요. 네. 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민석은 나머지 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몸에 숨겨둔 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미화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아직 돈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신뢰했던 브로커에게 배신당했으니까요. 오빠, 우리 이제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엔티안에서 2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숙소비, 식비, 뇌물. 모든 것에 돈이 들었습니다. 2016년 3월 드디어 안전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지금이에요. 대사관으로 가요. 민석과 서연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대사관 앞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예요? 북한이 라오스 정부한테 압력 넣은 것 같아요. 민석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라오스 정부의 탈북자 라오스의 험난한 여정에서 보위부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간신히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치며 점점 더 고갈되어가는 자금과 긴장감 속에서 민석과 그의 연인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베트남 공장에서의 힘든 노동 생활 중 민석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으로의 탈출이 됩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오랜 고난의 여정 끝에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아냅니다. 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국으로 가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국경이 열려 있었고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됐으니까요. 2022년 4월, 민석과 서연은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숨기에는 좋았죠. 오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안전해요. 우리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요. 민석과 서연은 방콕 차이나타운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35만 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빠, 이거 맛있어요. 태국 음식 처음이지? 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의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아, 나 철호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끌려갔다. 너 이 자식아. 철호. 민석의 군대 동기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연. 내가 함께 자란 미숙이가 보위부에 끌려갔다. 내 소재를 대라고 고문당하고 있다. 이게 다 내 때문이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미숙이가. 나 때문에. 서연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 우리가 도망쳐서 그런 거잖아요. 민석이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위부의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 달 후, 민석의 이메일로 스캔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조서였습니다. 피의자 정명희의 진술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운전수 이민석이 처음부터 계획했고 가정부 윤서연을 꼬셔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는 피해자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명희는 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민석은 평소 반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 윤서연은 육아원 시절부터 사상이 불순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공식 기록이 되었고 민석과 서연은 정치범이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2022년 7월 민석과 서연이 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한국말이었습니다. 민석은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NGO 단체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석 씨, 윤서연 씨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어요. 뭐라고요? 어제 태국 경찰이 잡아서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저 멀리서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서연이 저기 있잖아요. 저 여자가 윤서연이에요? 그럼 제 정보가 틀린 거네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오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이번에는 서연의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연. 이민석은 너를 배신했다. 그는 이미 보위부와 협상했고 너만 넘기면 자기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증거 사진을 첨부한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합성 사진이었지만 정교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서연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가짜야. 나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어. 하지만 사진이 가짜라니까. 보위부가 우리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서연도 떨었습니다. 나 오빠 믿어요. 오빠 믿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것이 보위부의 세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태국에서 6개월을 보내는 동안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숙소비, 식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뇌물까지.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석과 서연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브로커들, 사기꾼들, 심지어 같은 탈북자들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민석 씨,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려요. 서연 씨, 한국 가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3만 달러만 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민석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석이 깨어서 쫓아냈지만 위험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요. 어디로? 말레이시아요.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2022년 11월, 민석과 서연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태국보다 물가가 비쌌지만 치안은 더 좋았습니다. 오빠, 여기는 진짜 다른 세계 같아요. 그러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링깃, 한국 돈으로 약 45만 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민석과 서연은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오빠, 영화 진짜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허가받은 영화만 봤는데 여기서는 뭐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 쓴 돈이 이미 1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남은 돈은 약 3만 달러. 오빠, 우리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아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석은 한인 식당에서 몰래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1,000링깃을 받았습니다. 서연도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5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오빠, 우리 잡힐 것 같아요. 다시 떠나야 해요.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석 동무.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민석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조국의 사자야. 동무, 피곤하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동무가 있는 아파트 3층이지. 창문에 파란 커튼 달려 있고 오늘 저녁 서연 동무가 마트에서 우유 샀더라고.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봤어요? 동무,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어. 동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알고 있어.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돌아와. 지금 돌아오면 병원도 신분도 보장해줘. 하지만 둘 중 하나만 돌아오면 돼. 동무가 선택해. 동무가 돌아올래? 아니면 서연이가 돌아올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그들이 우리 쫓아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나 혼자 돌아갈게요. 뭐라고? 나 혼자 돌아가면 오빠는 살 수 있잖아요. 미쳤어. 그럼 나는 어떻게? 오빠는 살아야 해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어. 알았어? 하지만 오빠. 하지만은 없어. 우리 끝까지 함께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보위부의 5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지로 만드는 것. 하지만 민석과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월, 민석과 서연은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과 전통적 우방 관계였던 나라. 하지만 최근에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탈북자에 대한 단속도 느슨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돈이 거의 없어요. 이제 5,000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민석은 주머니 속 돈을 확인했습니다. 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2년 동안 20만 달러를 다 써버렸습니다. 일을 해야겠어요. 제대로. 호치민 외곽. 한국 의류 공장이 있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민석은 재단실에서, 서연은 재봉실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한 달에 200달러씩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요? 네. 일하고, 돈 벌고, 조용히 살면. 민석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재봉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불법이에요. 언제든지 잡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의 6개월은 두 사람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갔습니다. 점심에는 공장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었고 저녁 8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주말에는 호치민 시내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쯤 한국 갈 수 있을까요? 빠르면 3년. 돈 더 모아야 해요. 3년. 길어요? 아니요. 오빠랑 함께라면 30년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호치민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네. 나중에 한국 가면 결혼하자. 오빠. 진심이에요? 응. 조국에서는 못했잖아. 한국 가면 제대로 하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아요. 나도. 오빠 신부 되고 싶어요. 2012년 1월. 베트남에서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민석이 기숙사에서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윙윙윙.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동무. 오랜만이야.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우리는 다 알아. 동무가 있는 공장, 3동 2층이지. 침대 번호 17번.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동무 위층 전등이 하나 꺼졌네. 보이지? 민석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우리는 동무 바로 옆에 있어.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어. 뭘 원하는 겁니까? 동무, 이제 그만 포기해. 동무는 이미 졌어. 우리가 이겼어. 인정해. 절대 안 돌아가요. 동무 건강 안 좋더라? 요즘 기침 많이 하지. 순간 민석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나고 열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그렇게 죽고 싶어? 우리한테서 떠나세요. 안 돼. 우리는 동무가 무너질 때까지 따라갈 거야. 동무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전등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석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병원 가야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서연이 민석을 데리고 호치민의 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폐렴이에요. 그리고요?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 그리고 면역 증강제. 비용은 $300였습니다. 오빠, 약 먹어요. 서연아,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강해요. 지금까지 우리 지켜준 사람이 오빠예요.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의 절반은 공포라는 것을. 보위부의 협박이 그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민석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민석 씨, 누구십니까? 북에서 온 협조원이에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거절하려 했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치료 문제로 왔어요. 도와드리려고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근처 카페.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 씨, 조국으로 돌아오세요. 싫습니다. 들어보세요.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드려요. 병원 치료도 해드리고 신분도 보장해드려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 문서 있어요. 남자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보위부 명의의 귀순 보장서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민석 씨만 돌아오세요. 윤서연은 두고 오세요. 민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왜 서연이는 안 돼요? 그녀는 귀순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군인이었잖아요. 조국은 군인을 용서합니다. 안 돼요. 우리 둘 다 가야 해요. 그럼 둘 다 못 가요. 선택하세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연 없이는 못 살아요. 나가실 때 구독 버튼을. 민석 씨.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석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죽는 걸까? 그날 밤, 민석은 서연에게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빠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응. 하지만 거절했어.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혼자 돌아갈게요. 뭐? 나 혼자 돌아갈게요. 오빠는 한국 가요.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오빠, 우리 이대로는 둘 다 죽어요. 오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차라리 나 혼자 돌아가면 오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서연이 민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빠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서연아, 약속해요. 오빠가 한국 가서 건강 회복하고 돈 벌어서 나중에 나 구하러 와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북한에 다시 들어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 그래도는 없어. 우리 함께 가. 죽더라도 함께 죽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2024년 3월 민석과 서연은 베트남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우리 브로커 다시 찾아봐요. 브로커요. 지난번에 우리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돈으로는 한국까지 못 가요.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은 돈은 3,000달러. 한국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알았어요. 브로커 찾아보죠. 호치민의 한인 교회를 통해 민석은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까지 2명, 5,000달러면 돼요. 5,000달러요? 우리 3,000달러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절반 주고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으세요. 정말요? 네. 한국 가면 정부에서 정착금 받잖아요. 그거로 갚으면 돼요. 민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2024년 3월 민석과 서연은 베트남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브로커와 함께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거기서 태국으로 들어간 뒤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국경 검문이 심해요.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 메콩강을 건너는 다리였습니다. 검문소에서 경찰이 모든 차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브로커가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과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들어가세요. 민석과 서연은 큰 과일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검사할게요. 예, 검사하세요. 쿵쿵. 경찰이 상자를 두드렸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30분 후 상자가 열렸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캄보디아예요. 민석과 서연은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빠, 우리 또 살았어요. 응, 너 살았어. 프놈펜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브로커가 다음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이었죠. 오빠, 여기 왕궁이 정말 아름답네요. 민석과 서연은 프놈펜 왕궁을 구경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요. TV에서만 봤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푹 자고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오빠,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꼭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왕궁을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 동무. 캄보디아까지 왔구만. 보위부였습니다. 어떻게? 프놈펜 왕궁 앞에서 사진 찍었지. 우리 다 봤어. 민석은 오늘 왕궁에서 찍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동무 휴대폰 해킹했어. 동무가 찍는 모든 사진, 보내는 모든 메시지 다 보고 있어. 미친. 동무, 이제 그만 포기해. 한국 간다고 절대 못 가. 우리가 막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부숴버렸습니다. 부서진 휴대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오빠, 우리 휴대폰 버려요. 지금 당장. 하지만 해킹당했어요. 전화도 안 되고 사진도 안 찍어요. 알았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2024년 4월 20일 민석과 서연은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위험해요. 태국 경찰이 삼엄해요.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강을 건너요. 밤에. 그날 밤 11시. 민석, 서연, 그리고 브로커는 국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을 가르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태국이에요. 준비됐어요? 네. 세 사람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두만강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헤엄쳐서 강을 건넜습니다. 20분 만에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이에요. 오빠, 우리 태국까지 왔어요. 응. 이제 방콕만 가면 돼. 2012년 4월 25일. 민석과 서연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저기 한국 대사관이에요. 민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2년 7개월. 평양에서 출발해 5개국을 거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요. 두 사람은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영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2009년 9월에 탈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사는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민석이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증과 평양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사가 확인했습니다. 이민석 씨, 윤서연 씨, 맞으시죠? 네. 일단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하고 조사 후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콕 대사관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왔습니다. 민석과 서연을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민석 씨,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장군 집에서 일한 것, 서연과 사랑에 빠진 것, 금고를 훔친 것, 2년 7개월간 5개국을 거친 것.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탈북할 수 없었어요. 조사관은 기록했습니다. 서연도 똑같이 조사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확인 결과 두 분 다 진짜 탈북자가 맞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입니다. 민석과 서연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의 방 창문에 작은 돌이 날아왔습니다. 쨍그랑. 민석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 동무. 그 목소리.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너 내일 비행기 타지? 한국 간다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가라. 하지만 명심해. 동무 가족들, 친구들, 동무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야. 그게 동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알아. 그래서 더 비참한 거지. 동무는 자유로워지겠지만 동무 때문에 수십 명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걸 알고도 갈 수 있어?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 가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동무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매일 밤 악몽을 꿀 거야. 그게 배신자의 운명이야.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빠 얼굴이 창백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래. 서연이 민석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한국 가요. 이제 끝이에요. 응, 끝이야.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민석과 서연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한국이에요. 응, 우리 해냈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밝고 넓고 깨끗했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러게. 북한이랑 완전 다르네. 입국장에서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석 씨, 윤서연 씨,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원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겁니다. 원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나원에는 민석과 서연 외에도 50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북한에서 쓰던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탕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캔디라고도 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경제 교육.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 해요.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 갚아야 해요. 한국의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탈 때는 교통카드를 찍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돈을 내요. 민석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한국 정말 신기해요. 이런 기계들이 다 있다니. 그러게. 우리 빨리 적응해야 해. 3개월 후, 민석과 서연은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초기 정착금 700만 원, 주거 지원금 1,300만 원, 총 2천만 원씩 두 사람이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빠, 이 돈으로 뭐 해요? 일단 집부터 구하자. 그리고 직업 훈련 받아야 해. 두 사람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 작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뭐 해야 할까? 일단 돈 벌어야죠. 그런데 오빠는 뭐 하고 싶어요?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운전병이었고 차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나 자동차 정비 배우고 싶어요. 정비요? 네. 북한에서 차 많이 만졌잖아요. 그거 배워서 정비사 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어떡하지? 서연이는 사람들 돌보는 거 잘하잖아요. 요양보호사 어때요? 요양보호사요? 응.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에요. 자격증 따면 취업 잘 된대요. 그래요? 그럼 나 그거 해볼래요. 2012년 10월. 민석은 안산의 한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은 정부에서 교육비 지원해줘요. 학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엔진이에요. 여기가 실린더고 여기가 피스톤이고 강사의 말이 절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본 차와 한국 차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교과서를 또 봤습니다. 유튜브로 자동차 정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나 이거 꼭 배우고 싶어.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오늘 실습 잘하셨어요. 소질이 있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자동차 정비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 시험. 100점 만점에 82점. 합격이었습니다. 실기 시험. 엔진 분해 조립, 브레이크 정비, 전기 점검. 모두 통과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민석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서연아, 나 자격증 땄어. 오빠, 축하해요. 두 사람은 작은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축하했습니다. 2013년 4월. 민석은 안산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자격증이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민석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석 씨, 오늘은 저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선배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행복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힘들긴 했는데 사장님이랑 선배들이 잘 가르쳐줘. 다행이다. 나도 오빠처럼 빨리 일 구해야 하는데 서연이도 곧 자격증 딸 거야. 조금만 기다려. 2025년 1월 서연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교육은 240시간. 2달 과정이었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볼 때는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식사 보조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들이세요. 목욕 보조할 때는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습은 요양원에서 했습니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천천히 드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서연의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 성격 참 좋네요. 우리 요양원에 취업시키면 안 될까요? 요양원 원장이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교육 중이에요. 자격증 따면 연락드릴게요. 2013년 3월. 서연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실기시험 합격. 합격입니다. 서연도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나도 땄어. 정말 축하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외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그러게. 자격증도 있고 곧 일자리도 생기고. 오빠, 고생 많았어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잖아. 두 사람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첫 직장. 2013년 4월. 서연은 안산의 한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월급은 170만 원. 민석과 합치면 한 달 350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돈도 벌고 정말 정착하는 것 같아요. 응,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서연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어르신들 기상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목욕 도와드리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어제보다 훨씬 좋아. 우리 서연이 덕분이야. 어르신들은 서연을 진짜 손녀처럼 대했습니다. 서연도 어르신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이고, 또 약이야. 이것도 다 서연이가 챙겨주니까 먹지. 점심시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밥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드세요.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너는 고향이 어디야? 북한이에요. 할머니. 아이고, 그랬구나. 고생 많이 했겠네.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녁 6시 퇴근해.
집에 오면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아니야, 너 피곤할 텐데. 내가 할게.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오빠, 이게 행복이에요? 응. 이게 행복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정비소에서 인정받는 정비사가 되었습니다. 민석 씨, 이 차 엔진 좀 봐줘요.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네, 사장님. 월급도 올랐습니다. 이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연도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 없으면 우리 요양원 어떻게 돌아가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월급도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은 한 달 47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2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통장에 이제 2,500만 원 모였어요. 정말, 우리 열심히 했네.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할까요? 민석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올리자. 하고 싶어? 네. 오빠랑 오래전에 약속했잖아요. 한국 오면 결혼하기로. 민석은 웃었습니다. 좋아. 작은 결혼식. 2014년 10월. 민석과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정도.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도와준 몇 분의 한국 사람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민석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생애 첫 양복이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면사포, 부케. 공주 같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오빠도 멋있어요. 주례는 하나원에서 두 사람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신랑 이민석 씨와 신부 윤서연 씨는 북한에서 만나 5개국을 거쳐 마침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으로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결혼 서약을 하십시오. 민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2009년 평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너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앞으로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킬게. 약속할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는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오빠가 나한테 가족이 돼줬어요. 오빠, 덕분에 나는 살아있어요. 앞으로 평생 오빠를 사랑할게요. 오빠가 내 전부예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 여는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삼겹살과 소주. 민석 씨, 서연 씨,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웃음과 축하가 넘쳤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서연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집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결혼했어요. 응,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악몽은 계속되지만,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과거는 민석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쫓아오는 꿈, 강을 건너다 총에 맞는 꿈, 서연이 잡혀가는 꿈,
오빠, 오빠. 서연이 민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또 악몽 꿨어요? 응, 미안해. 깨웠지. 괜찮아요. 오빠, 이제 안전해요. 우리 한국에 있어요.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때 그 시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거리에서 북한 억양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차만 봐도 긴장했습니다. 오빠, 저 경찰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 알아. 서연도 비슷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할 때 가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금고를 훔친 범죄자인데 어르신들을 돌볼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어르신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서연의 죄책감을. 서연아, 너는 천사야. 민석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도망쳤잖아요. 금고도 훔쳤고. 그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쟤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민석 씨, 들어보세요.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운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상담사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민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상담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민석과 서연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불안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잤어요? 응. 오랜만에 악몽 안 꿨어. 다행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해졌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 함께 있음에 감사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구독 버튼,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